한국에 핵무기가 없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계 최고의 핵물리학자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단 5 이와시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핵을 다룰 자격을 얻었다. 그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미뤄왔지만 결국 트럼프조차 인정한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젝트. 지금부터 세계가 숨기려 했던 그 진짜 핵무장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상에는 2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파산 보고서 350억 달러 손실이죠. 다른 하나는 한국 바라카 완공 보고서입니다. 200억 달러짜리 성공. 여러분, 이 두 보고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르 안토노프라고 합니다. 평생을 러시아의 심장, 국영기업에서 핵을 다뤄왔습니다. 저에게 핵은 곧 힘이었고 가장 강력한 정치적 카드였죠. 우리는 원전을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영향력을 팔았어요. 군사장비, 석유계약, 차관까지 묶어 파는 패키지, 딜, 그것이 수십 년간 이어진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기술은 두 번째 문제였고 신뢰나 약속 같은 감상적인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죠. 오랫동안 몸담은 이 세계에서 감정은 곧 실패를 의미했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단 5개국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국이나 독일을 떠올리지만 그들은 이미 무대에서 내려온 지 오래입니다. 영국은 핵보유국이지만 수출 역량이 없었고 독일은 오히려 원전을 없애는 중이었어요. 핵무기 없이 어떻게 원전 수출국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 러시아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터키 아쿠유 원전 220억 달러 사업에 전액을 투자하고 15년간 운영한 뒤 넘겨주는 방식인데 이건 수출이 아닙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돈으로 사는 거였어요. 기술보다 정치가 앞서는 우리의 오래된 방식이었죠. 중국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돈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파키스탄 카라치 원전에 69억 달러를 거의 무이자로 제공했어요. 하지만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닌 자본 공세였고 핵심 부품인 제어봉이나 증기발생기는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서방의 강국들은 더 심각했는데 그들은 경험의 단절이라는 함정에 빠졌어요.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를 보십시오. 2007년에 시작해 2024년에야 완공됐어요. 무려 17년이 걸린 겁니다.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생산하는 나라가 말이죠. 예산은 처음 30억 유로에서 130억 유로로 4배 이상 늘어났고 원전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존 기술자들이 은퇴하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미국은 핵무기 최강국이지만 원전 건설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본사 회의실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어요. 바라카 1호기는 2012년에 착공해 2020년에 완공습니다. 8년 거의 약속된 기간이었죠. 프랑스가 13년, 미국이 7년을 지연하던 바로 그 사업을 말입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 안전 규제가 강화되며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국제사회는 바라카를 정해진 납기와 예산에 가장 근접한 유일한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의 원전 기술은 미국을 기반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꾸준히 기술을 이전받고 개량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는 완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1990년대에 독자 설계를 완성했고
2000년대에는 APR-1400이라는 독자 모델을 완성했어요. 40년 만에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라카 건설 현장 사진을 봤죠.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 직원들과 땀 흘리는 모습, 그들의 진짜 강점은 약속을 지키는 문화였습니다. 기한을 어기지 않고 예산을 넘기지 않는 나라, 그건 기술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돈과 싸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약속과 싸운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그들의 역사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습관이 아니었어요. 1980년대, 그들의 산업화 시절 사진을 봤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4시간씩 일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했죠. 심지어 퇴근 후에도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동료들과 함께 했습니다. 일이 곧 삶이었고 일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던 세대. 그 지독한 헌신이 40년을 이어져 지금의 신뢰라는 무기를 만든 겁니다. 한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이유,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맡은 일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효율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초과 근무는 돈 때문이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해요. 시간은 급여가 아니라 신뢰의 단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 보이지 않는 무기. 우리 러시아와 프랑스는 여전히 기술을 팔지만 한국은 솔루션과 신뢰를 수출합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간과했던 거죠. 이 차이는 체코 두코반이 원전 사업에서 명확해졌습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우리 러시아의 영향권이었죠. 하지만 경쟁 구도가 바뀌었고 최종 사업자는 또다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을 베꼈다고 조롱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의 시공 오류 없이 기술 심사를 통과했어요. 오히려 프랑스와 미국이 기술적 결함으로 탈락했죠.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피동안전 개통 기술에서 경쟁국을 압도했습니다. 러시아인인 제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기술적으로도 우리를 넘어선 겁니다. 바라카의 성공, 체코의 승리, 최근 10년간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의 방향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기술력, 신뢰도, 예산 통제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건 한국뿐이었어요. 나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단순 하청 국가에서 신뢰 기반 전략 국가로 격상하지만 그들의 진짜 무서움은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괴물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인류 최악의 재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 재앙이 터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는 속보가 모스크바 본부를 뒤덮었죠. 제 사무실은 즉시 비상상황실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검은 연기를 보며 저는 오래전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체르노빌, 통제를 잃어버린 핵의 공포, 모든 것을 숨겨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죠. 핵위기 앞에서 국가는 냉정해집니다. 아니, 이기적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시스템의 붕괴라고 불렀어요. 후쿠시마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고 노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붕산이 절실했죠. 하지만 일본은 보유분을 모두 소진하고도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원전 보유국이라면 규정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일정량의 붕산을 비상용으로 확보해둡니다. 그것은 자국의 원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절대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는 생명줄이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멜트다운이 임박했죠. 일본은 전 세계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요청이 소용없을 거라 확신했어요. 모든 국가가 즉시 자국의 비상물자 현황을 재점검하고 금고를 걸어 잠갔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우리가 속한 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핵위기 앞에서 동맹은 없습니다. 오직 자국의 생존만이 유일한 원칙입니다. 그것이 제가 수십 년간 배운 국가라는 시스템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을 깨는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도움을 요청한 나라, 바로 한국이었죠. 그들은 단 6시간 만에 정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12시간 만에 자국의 비상대비분, 붕산 52톤을 준비했고 24시간 만에 항공으로 현지에 도착시켰어요. 이건 비상식적인 대응 속도였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저는 처음에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적이었던 일본에게 자국의 생명줄을 내어준다는 것은 전략적 자살행위입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것은 감상적인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유였어요. 우리는 이 정도 위기는 언제든 통제할 수 있다. 이 52톤이 없어도 우리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무서운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국제원자력기구 내부망을 통해 더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도쿄 대피까지 고려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저 소문이길 바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일본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그 보고서에는 모든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원전 전문가들이 방사선 영향평가와 사고, 수습 전반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절망적이었던 현장의 판도를 바꿨어요. 특히 냉각수 주입 방식과 방사능 확산 차단 기술, 이 두 가지 핵심 영역에서 한국의 제안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제였죠. 바라카에서 그들이 증명한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넘어선 위기 자체를 다루는 시스템의 영역이었어요. 그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제어할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춘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비상시에도 여유분을 확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저는 1986년의 체르노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통제를 잃었고 진실을 은폐했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는 대신 시스템의 붕괴를 감추는 데 급급했어요. 그것이 제가 아는 핵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후쿠시마라는 최악의 무대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책임과 통제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한국의 해안전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까지 갖춘 해안전 모범 국가로 말이죠. 실제로 후쿠시마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원전 안전 기준을 재검토할 때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전 기술의 선구자였던 일본이 위기의 순간에 한국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기술적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차마 한국의 기술적 조언이 사고 수습의 핵심이었다고 쓸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을 최고 등급 위협으로 격상해야 한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들의 통제력은 민간 원전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에게는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조용한 검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기로 삼지 않았어요. 그들은 위험을 통제할 줄 아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날 밤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프로젝트 코리아, 그리고 그들의 무서운 통제력이 바다가 아닌 바다 깊은 곳을 향할 것이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금고 속 프로젝트 코리아 파일은 그렇게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라카의 기적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 던진 신뢰라는 출사표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나라가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약속을 지켜내며 우리 모두를 경악시켰죠. 저는 그들의 지독한 책임감과 산업화의 역사를 파고들며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사막 한가운데서 증명한 그들의 신뢰가 경쟁자들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창이었다면 후쿠시마의 재앙 속에서 보여준 완벽한 통제력은 그 어떤 위기라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창과 방패를 모두 손에 쥔 그들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지 예측하고 대비해야만 했어요. 제 분석은 그들의 기술 로드맵, 즉 기술 발전의 청사진을 처음부터 다시 복귀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한국형 신형 원전의 설계도를 입수했어요.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했습니다. 수십만 톤의 콘크리트와 강철이 필요한 육지에 고정된 거대한 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 정보망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 기술은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더 작게, 하지만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였는데, 이름 그대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작고 규격화된 원자로를 의미했어요. 표면적인 명분은 물론 있었습니다. 전력망이 닿지 않는 오지나 데이터 센터 혹은 친환경 선박의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죠.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핵 전략을 다뤄온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작고 안전하며 한 번의 연료 주입으로 수십 년간 가동되는 고출력 에너지원, 이것은 민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 기술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크렘린 상층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잠수함의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파일의 두 번째 섹션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해군력 증강 계획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장보고 3라고 불리는 신형 대형 잠수함 건조 계획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디젤과 축전지를 이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하지만 설계도는 이상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하기엔 그 크기가 불필요하게 컸습니다. 배수량 3,000톤급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 4,000톤이 넘는 규모로 확장되고 있었죠. 이것은 일반적인 작전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대양 해군을 염두에 둔 설계였습니다.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제 휘하에 최고 기술 분석팀을 투입했습니다. 그 설계도를 몇 주간 밤낮 없이 분석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찾아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를 보십시오. 동력실 뒤편에 설계상 용도를 알 수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재래식 잠수함에는 절대 필요 없는 거대하고 견고하게 차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소형 모듈 원자로의 설계도를 가져왔죠. 그리고 설계도 위에 그려진 그 빈 공간에 원자로의 규격을 겹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들은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차갑고 정교하게 진행 중인 일정표였습니다. 그들은 민간 원전이라는 가면 뒤에서 심장을 만들고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위장 속에서 몸체를 만들고 있었죠.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질문은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눈을 속이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명분을 만들 것인가? 핵확산 금지 조약, 즉 NPT라는 강력한 족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것은 그들의 신성한 원칙이었죠. 바로 그때 후쿠시마의 기억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증명하려 했던 것, 그것은 단순한 인도주의나 동맹의 의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 세계, 특히 워싱턴을 향해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라카의 신뢰가 상업적 자격을 증명했다면 후쿠시마의 통제력은 정치적, 도덕적 자격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핵을 가져도 안전하다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명분을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즉시 크렘린 최고 위층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을 즉각 최고 등급 전략 위협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술과 명분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 미국의 승인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라 세계 핵 전략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상층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스크바의 낡은 지도만 보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자존심을 믿었지만 저는 바라카와 후쿠시마에서 증명된 한국의 실행력을 봤습니다. 족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국이 족쇄를 풀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경험 단절로 350억 달러짜리 실패를 경험할 때 그들은 약속 이행으로 200억 달러짜리 성공을 거뒀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위기에도 주저할 때 그들은 52톤의 통제력을 증명했죠. 워싱턴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 목록에서 낡은 강국들의 이름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사막의 기적과 재앙의 해결사,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굵은 글씨로 새겨지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는 크렘린 상층부에 의해 망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전략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무겁고 낡은 참나무 테이블, 그곳에는 저의 분석을 비웃는 냉소적인 공기가 가득했죠. 특히 군부의 한 고위 장성이 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서 밀어내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의 분석이 근본부터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 작은 나라에 집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죠.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그 나라는 주권조차 온전하지 못한 미국의 전략적 속국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자국 군대의 전시작 전통제권도 타국에 맡긴 나라가 무슨 독자적인 전략을 지향할 수 있느냐는 조롱이었죠. 그 장성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너무도 쉽다고 했어요. 높은 관세 장벽을 치기만 해도 그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몇몇 대형 한국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면 그들의 모든 야망도 끝장이라는 논리였죠. 그의 분석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답습해온 낡은 힘의 논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에 언급된 정성이나 책임감 같은 단어들을 특히 경멸했습니다. 전쟁과 전략의 세계는 그런 감상적인 단어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들의 국민성이 어떻든 그들의 지배력은 워싱턴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중국의 팽창이지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이가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롱 속에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껍데기를 봤지만 저는 바라카와 후쿠시마에서 증명된 그들의 실행력이라는 알맹이를 봤습니다. 그들은 관세 위협을 말했지만 저는 소형 모듈 원자로와 장보고 -3의 그 기묘한 빈 공간이라는 팩트를 쥐고 있었어요. 그들의 지향점은 미국의 허락이 아니라 미국이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완벽한 자격증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성이 저의 망상을 거듭 비판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의전 담당 보좌관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는 이례적으로 장성의 말을 끊고 가장 높은 의장에게 붉은색 테두리가 쳐진 긴급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종이 한 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의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메모를 읽고 나를 조롱하던 그 장성을 잠시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메모의 내용을 천천히 하지만 무겁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미국 백악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충격은 말 그대로 절대적이었죠. 방금 전까지 한국의 주권을 운운하며 저를 몰아세우던 장성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지배력에 대한 확신, 그 모든 전략적 가정이 단 한순간에 쑥대밭이 된 겁니다. 저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확인이었으니까요. 올 것이 왔군. 크렘린의 낡은 전략가들은 몰랐지만 워싱턴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역시 경험이 단절로 350억 달러짜리 원전 실패를 겪었고 이 거대한 아시아의 패권 게임에서 자신들의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했다는 것을 말이죠. 워싱턴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의 러시아 기술을 훔치고 위협을 일삼는 중국, 그리고 바라카의 신뢰와 후쿠시마의 통제력을 증명한 한국 사이에서 말이죠. 그들은 관세로 한국 기업을 누르는 대신 그들의 정성과 시스템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의 손에 인류 최악의 무기를 다룰 자격을 쥐어준 것이었어요. 메모는 참석자들 사이로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의 망상 속에만 존재했던 그 괴물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어요. 단순한 방어용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줄이었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최소 10발 탑재 가능. 이것은 평양의 김정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심장부를 겨냥한 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근본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전시작 전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이제 태평양의 지배력을 논하게 된 겁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 장성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죠. 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프로젝트 코리아 파일은 더 이상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끔찍한 예언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붉은 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힘을 과시했지만 그들은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손에 넣었죠. 저는 이 4,500톤의 괴물이 그들이 수십 년간 준비해온 큰 그림의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회의실을 뒤로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망상가라 부르며 한국의 주권조차 의심하던 그 장성들은 이제 4,500톤과 10발의 미사일이라는 결과에만 사로잡혀 공포에 떨고 있겠죠. 그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여전히 왜라는 질문에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이, 우리의 라이벌인 미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족쇄를 스스로 풀었는지, 왜 하필 한국이었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낡은 머릿속에는 배신이라는 단어만 떠오르겠지만 제 눈에는 이것이 배신이 아니라 자격의 이전으로 보였습니다. 워싱턴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냉철한 전략가들이죠. 그들은 관세나 전시작 전통제권 같은 낡은 카드로 한국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경험의 단절로 350억 달러의 실패를 겪었고 이 거대한 아시아의 패권 게임에서 자신들의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했던 겁니다. 저는 크렘린 상층부의 무지한 책상 위에 올릴 진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세계의 원을 그렸죠. 우리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이것이 지금의 핵패권을 다루는 세계의 축이며 미국이 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 바로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죠. 우리는 핵을 과시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힘의 상징이자 가장 강력한 정치적 카드로 휘둘렀죠. 터키 아쿠유 원전처럼 우리는 기술이 아닌 정치적 패키지를 팔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었고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오래전 러시아는 인류 최악의 재앙 앞에서 통제를 잃었고 진실을 숨겼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우리의 시스템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전 세계는 똑똑히 봤습니다. 러시아는 핵을 가질 자격은 있을지 몰라도 핵을 다룰 자격은 스스로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그 자체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원은 중국입니다. 그들은 속도와 자본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죠. 짧은 기간에 수십 기의 원전을 건설했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습니다. 핵연료, 제어봉, 증기 발생기, 핵심 기술의 근본은 여전히 우리나 서방의 것을 베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그들의 성장은 정성이 빠진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철학은 협박입니다. 그들은 핵을 지배력의 도구로 사용하죠. 주변국을 향해, 바다를 향해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파트너를 원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에게 중국은 대안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죠. 그들에게 통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 모두가 무시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도 전 세계가 그들의 기술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크렘린의 낡은 전략가들이 이해하지 못한 모순의 핵심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배웠고 미국의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합쳐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창조했습니다. 나는 프로젝트 코리아 파일의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원전의 평균 가동률은 95%,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간 고장률은 0.1회 미만, 이것은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이것은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주의라는 무서운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처음부터 완벽한 통제를 지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통제 철학이 바라카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350억 달러의 손실을 내며 파산할 때 한국은 200억 달러라는 절반의 가격으로 약속된 공기와 예산 안에서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죠.
이것은 워싱턴을 향한 첫 번째 충격이자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명백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는 그들의 자격 증명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비상물자를 걸어 잠글 때 한국은 유일하게, 그것도 숙적이었던 일본을 향해 자국의 생명줄인 붕산 52톤을 24시간 만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지원이 아니었죠. 이것이 없어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압도적인 통제력과 여유의 과시였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냉각수 주입과 확산 차단이라는 사고 수습의 결정적인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었죠. 체르노빌의 러시아도 후쿠시마의 일본도 실패한 그 통제를 한국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핵을 다룰 유일한 도덕적, 기술적 자격을 스스로 쟁취했습니다. 워싱턴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계산을 끝낸 겁니다. 경험 단절로 무너진 자국의 시스템을 대체할 파트너, 힘으로 위협하는 러시아나 돈으로 협박하는 중국이 아닌 신뢰로 증명하고 통제력으로 실행하는 유일한 파트너,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죠. 미국은 관세로 한국 기업을 누르는 대신 그들의 정성과 시스템의 미래를 걸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 보고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입니까? 법적으로는 아니오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핵연료 주기, 냉각 제어, 소형 모듈 원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안정성, 이 모든 것을 보유하고도 그들은 핵을 무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근본이었죠.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핵을 통제할 자격이라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핵을 만들어 과시했고 중국은 속도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민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위험한 에너지를 가장 안전하게 통제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강국의 조건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는 많지만 핵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는 드물죠.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핵을 만들지 않아도 핵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지배력을 갖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무서운 통제 철학을 가지고 4,500톤의 괴물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4,500톤의 괴물은 그들이 수십 년간 준비해온 큰 그림의 끝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들의 지향점은 단순히 북쪽의 위협을 막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시아 전체, 아니,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다시 쓰는 거대한 주권 선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힘을 과시했지만 그들은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손에 넣었어요. 저는 이 4,500톤의 괴물이 바다 깊은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모스크바와 베이징, 그리고 워싱턴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숨을 죽이게 될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제 보고서는 크렘린 상층부의 책상 위에 마치 불길한 예언서처럼 놓여졌습니다. 그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여전히 왜라는 질문에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빗장을 스스로 열었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미국의 배신이라는 한 가지 생각으로 쑥대밭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진실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격의 이전이었죠. 워싱턴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냉철한 전략가들입니다. 그들은 경험 단절로 350억 달러의 실패를 겪었고 이 거대한 아시아의 패권 게임에서 자신들의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했던 겁니다. 제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우리 러시아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핵탄두를 가졌지만 통제를 잃고 책임을 회피했죠. 우리는 핵을 가질 자격은 있었지만 핵을 다룰 자격은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그 자체가 된 겁니다. 미국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들 역시 경험의 단절로 웨스팅하우스라는 상징을 잃었습니다.
350억 달러의 손실과 7년의 지연, 그것은 미국 또한 이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이 공백을 메울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무기화하는 전략을 사용했죠. 바라카 원전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을 향한 완벽한 시연이었습니다. 당신들이 350억 달러로 실패한 것을 우리는 200억 달러로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해낸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는 그들의 마스터피스였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생명줄인 붕산 52톤을 걸어 잠글 때 한국은 유일하게, 그것도 숙적이었던 일본을 향해 24시간 만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정도 위기는 통제 가능하다는 압도적인 자신감이자 전략적 과시였습니다. 그들의 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부 보고서가 증명하듯 그들은 재앙의 핵심 기술 자문까지 제공했어요. 러시아도 후쿠시마의 일본도 실패한 그 통제력을 한국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핵을 다룰 유일한 도덕적, 기술적 자격을 스스로 쟁취했습니다. 워싱턴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수신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한 것은 동맹에 대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완벽한 자격 앞에 무릎 꿇은 항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통제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승인의 진짜 의미였죠. 우리의 힘도 중국의 협박도 아닌 한국의 증명된 통제력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20세기의 낡은 힘의 논리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세기는 누가 더 많은 핵을 가졌는가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21세기는 누가 그 핵을 다룰 자격이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력이 아닌 실행력으로 그 자격을 증명한 역사상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괴물을 다시 봐야 합니다. 4,500톤의 잠수함. 그것은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증명된 통제력이 물질화된 움직이는 전략적 요새입니다. 저는 장보고 -3 설계도의 그 빈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선언이었죠. 그들은 심장도 없이 몸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이 승인할 수밖에 없음을, 자신들의 통제력과 신뢰가 결국 승리할 것임을 그들은 10년 전부터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자신감이고 얼마나 치밀한 큰 그림입니까? 그리고 그 심장, 소형 모듈 원자로, 그것은 단순한 동력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통제력은 완벽해서 이 위험한 에너지를 이렇게 작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수십 년간 바다 밑에 감출 수 있다는 기술적 선언이었습니다. 후쿠시마의 도덕적 증명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기술적 증명이었죠. 여기에 10발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괴물의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방어용 무기가 아닙니다. 10발의 전략 미사일은 북쪽의 위협을 넘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는 완벽한 전략적 억제력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지향점입니다. 진짜 충격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심리적인 지배력의 이동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강대국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그 위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워싱턴과 모스크바, 베이징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베이징은 지금 우리보다 더 큰 공포에 떨고 있을 거예요. 이제껏 강대국들은 힘에 기반한 지배력을 추구했습니다. 중국은 돈에 기반한 지배력을 추구했죠. 하지만 한국은 약속 이행과 정성, 즉 역량에 기반한 지배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바로 그 역량을 가진 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본이 다른 싸움에서 우리가 진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미국이 이 괴물을 스스로 키웠다는 점인데 그들은 한국을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저 그들의 요구대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이 스승을 뛰어넘는 순간 그들은 당당하게 스승의 무기를 요구한 것이죠. 이제 가장 두려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지향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통제력을 증명했고
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워싱턴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길을 가려 할 겁니다. 그들의 국민성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저는 한국인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이유를 담은 그 낡은 설문조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맡은 일을 끝내기 위해서 돈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움직이는 국민, 그 정성과 책임감이라는 철학인 바라카의 기적을 만들고 후쿠시마의 통제력을 증명했으면 마침내 4,500톤의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 두려움은 그 강철을 움직이는 그들의 그 지독한 책임감이라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힘을 믿지만 그들은 시스템을 믿습니다. 크렘린은 어떻게 저들을 막을 것인가를 묻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는 신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이 새로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그 정신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평생을 경멸했던 그 감정의 영역을 마치 적국의 암호문처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의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약속을 지키는데 집착할까? 바라카에서 그들은 경쟁자들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고도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기적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비용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헌신이었죠. 저는 그 이유를 찾아 그들의 과거 기록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보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일해온 역사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들의 산업화 시절 흑백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이 철골 구조물 아래서 용접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당연했고 집은 잠시 잠을 자는 곳이었으며 인생의 대부분은 일터에서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국민성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을 마친 뒤에도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일터의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반쯤은 강제적인 문화였죠. 그토록 지독하게 일하고도 저녁조차 일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이 곧 삶이다.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처음엔 이 기록을 보고 그들을 동정했습니다. 정성과 희생을 강요당한 안타까운 세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수십 년을 이어지며 지금의 한국을 만든 근본이자 철학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여전히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죠. 하지만 단순히 오래 일한다는 건 제가 찾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국민성을 분석한 한 낡은 설문조사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초과 근무를 하는가? 그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도 더 벌기 위해서도 아니었죠. 압도적인 1순위의 대답은 맡은 일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초과 근무는 돈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한국이 어떻게 바라카에서 그 기적을 만들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의미를 우리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납기를 어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던 거죠. 그들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프랑스가 놓친 한국에 보이지 않는 무기, 신뢰라는 무기의 실체였습니다. 이 지독한 책임감이 후쿠시마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다시 복기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낸 자국의 마지막 비상 비축분, 그것은 단순한 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도 남는다는 그들의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맡은 일, 즉 국가 시스템의 완벽한 통제를 이미 완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밀 보고서, 사고 수습의 결정적 기술 자문, 그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지식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재앙 앞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는 그들의 정성이자 철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위해 움직였죠. 이제 이 거대한 괴물이 왜 워싱턴의 지배력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 잠수함은 미국의 허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통제력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동맹의 상징이 아니라 독자적인 주권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지향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세 따위의 위협에 흔들리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 몇 개가 무너져도 시스템 전체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라카와 후쿠시마를 통해 이미 학습했습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역량의 논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렘린의 장성들은 여전히 전시작 전통제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분석입니까? 그들에게 전시작 전통제권은 주권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맡은 바 임무, 즉 방어를 미국에 맡겨두고 자신들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미래, 즉 거대한 괴물을 만드는 데 쏟아붓기 위한 가장 치밀한 전략적 기만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방어라는 이름의 방패를 미국에게 쥐어주고 그 뒤에 숨어 공격을 위한 창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이 완성된 순간 그들은 당당하게 방패마저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미국은 그들의 큰 그림에 완벽하게 속은 겁니다. 아니, 그들의 역량을 믿고 속아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러시아는 힘을 믿었고 중국은 돈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맡은 일은 반드시 끝낸다는 그 국민의 책임감을 믿었죠. 그리고 그 책임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원전을 짓고 재앙을 막고 마침내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핵보다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책임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제 그 괴물은 바다로 나갈 겁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전략 미사일만 실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맡은 일은 끝낸다는 그 지독한 책임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하늘은 수십 년 전 4월의 그날처럼 무겁고 탁했죠. 제 책상 한편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은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프리피아트, 체르노빌의 유령 도시가 된 곳이죠. 크렘린의 멍청이들은 제가 왜 그토록 한국의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집착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평생 모를 겁니다. 오래전 대학원 졸업을 앞둔 젊은 연구원 시절, 그 지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방사능, 영향 분석을 위해 꾸려진 특별 연구팀에 합류했었죠. 저는 폐허가 된 프리피아트 인근 지역과 죽음의 재로 뒤덮인 오염된 대지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술의 오만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만드는지 봤습니다. 시스템의 부재가 국가를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목격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붕괴를 뼈에 새겼습니다. 제 목소리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떨려옵니다. 그것이 저의 원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진실은 은폐되었죠. 통제되어야 할 핵이 통제를 벗어났을 때 우리의 조국은 국민을 지키는 대신 시스템의 붕괴를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안고 살아온 우리 러시아의 원죄이자 실패의 기억입니다. 제가 왜 그토록 한국의 약속 이행에 집착했는지, 제가 왜 그들의 위기 대응과 통제 능력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몇 해 전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저는 또 한 번의 체르노빌을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고 전 세계는 문을 걸어 잠갔죠. 저는 그것이 국가라는 시스템의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국의 비축분까지 내어주며 귀중한 붕산을 단 하루 만에 공수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에 결정적인 기술 자문을 제공했죠. 제가 한국을 이토록 무섭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체르노빌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책임이라는 가치를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단 하나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책임,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아니, 없기 때문에 더욱 핵기술을 힘의 과시가 아닌 철저한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다루는 그 성숙함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핵을 다룰 자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핵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에 실패했고 그들은 그것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 사례는 오늘날 강대국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체르노빌을 반성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세나 전시작 전통제권 같은 낡은 잣대로 그들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을 믿지만 그들은 신뢰를 믿고 기술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와 책임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하청기지라며 무시했던 그 나라에게 책임감이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배력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정신에서 나옵니다. 신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이 새로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책임감이라는 무서운 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제가 러시아의 전략가로서 조국에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핵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 아니, 그 핵을 다룰 책임감을 증명한 나라가 이 세계의 새로운 지배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들의 주권은 관세나 전시작전 통제권으로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권은 그들의 책임감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핵보다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책임감이라는 무기를 가장 정확히 알고 가장 무섭게 다루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세계는 이제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것을 이 모스크바의 심장부에서 무겁게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그 거울을 통해 비춰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신뢰와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그걸 기술이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모든 건 사람의 선택이 아닐까요? 약속을 지키는 태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 한 나라를, 한 세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